네, 여러분, 우리가 3주차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자, 문화 다양성과 사회통합 정책에서요. 마지막 해외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이민 정책과 이 사회통합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정책의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 자, 캐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문화주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분 중에서요, 현재의 이 트루도 총리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피에르 트루도인데, 이분이 이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신 분이에요. 1971년도에요. 굳이 이 아들을 안 넣어도 되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 아드님이 나오시는데, 너무 아들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인물 하시기에 되게 굉장히 강해 보이세요. 그죠? 인물이. 자, 캐나다는요, 1971년도에요. 당시에 이제 총리가 피에르 토리도였어요. 이 피에르 토리도가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다문화주의라는 정책을 채택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68년부터 84년까지 총리를 꽤 길게 역임을 했어요. 캐나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우리는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의 역사적인 선언은 기존의 동화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트리도 총리는요, 캐나다가 단일한 문화적 그 정체성만 가졌다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의 모자이크를 지향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의미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정책은 이민자들의 이제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이민 정책의 모델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현재 캐나다 총리 지스틴 트루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입니다. 모든 문화의 평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민자 권리로 문화 유지권과 사회 참여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바입니다. 자, 캐나다의 이민 정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고, 잘린다. 자, 1967년 도입된 점수제를 기반으로 선발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이민자 선별을 추구하고요. 이 시스템에서는 학력이나 언어 능력, 그리고 직업 경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이민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점수제 시스템으로는 학력, 언어, 경험을 종합, 평가하는 객관적인 선발을 기준하고 다양한 경로로 가족 초청이나 경제 이민, 난민 등 복합적인 이민 채널도 운영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민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경제적인 기여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바입니다. 자,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겠죠. 사회통합 정책과 이 공식적인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제공되며 이민자의 초기 정착부터 장기적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뭐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민간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좀 이주민들이 많으신 그 지역에 사신다. 안산이라든지 아니면 파주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이주민이 잘 보이는 아니면 좀 산이 많은 동네에 사신다든지 그러신다면 이렇게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함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나중에 방안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알아보시고 또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또 뻗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어 교육으로 영어나 프랑스어 무료 교육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제공하죠. 직업별 맞춤형 언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 그리고 자격증 인정, 그리고 문화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좀 모델링해서 더 이렇게 좀 음 발전됐으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호스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이민자를 매칭하여 가지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바입니다. 난민 지원 서비스도 또 통하여서 의료나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난민 보호 체계도 운영하고요. 자, 반차별주의 정책과 다문화주의 조화입니다. 반차별주의 정책은 우리가 설명 계속 들었지만 증오, 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고용, 교육, 주거차별 금지, 인권위원회 적극적인 활동, 인종차별금지법 강화 등이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주의와의 상호 보완으로 문화적 다양성 보호, 평등권 실질적 보장, 그리고 사회적인 결속 강화, 포용적인 사회 구현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의 이 반차별주의 정책과 다문화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요. 이민자의 어떠한 그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캐나다의 다문화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을 볼게요. 미국은 안 볼 수가 없죠. 이민법과 사회통합의 복잡성입니다. 아,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정부를 맞이하면서 이 미국 트럼프와의 관계가 굉장히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게 단단하신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귀가 빨개지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화면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고 정말 답이 없는 트럼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뭐랄까 이 교류를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우리 국방력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에게 또 매달려야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미그레이션 같은 것들 그래서 인제 미국에 계신 그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요즘 미국 들어오기 어렵다. 비자가 참 그렇다.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잘 이제 연대해서 잘 가기를 그리고 트럼프가 좀 너무 까칠게 굴지 않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민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요. 미국의 이민 정책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복잡성 그리고 다층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경제적인 필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였으며 미국의 이민 정책은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요, 미국 사회의 인구 구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65년도에 이민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자, 미국 이민 정책의 전환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그 시작부터 복잡성과 모순을 내포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거 출신국별의 어떤 할당제, 이와 같은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다가 65년도에 이민법 개정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 이 개정은 인종차별적인 어떤 제한을 철폐하고 가족 결합과 특정 기술 이민을 우선시하는 현대 이민 체계의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이민자 유입의 양상과 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는 시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인종차별적인 정책 철폐 요구를 증대하였고, 냉전 시대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국가별 출신의 쿼터제 전면 폐지, 이전의 차별적인 할당 제도를 종식시키고요.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이민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는 이민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우선순위를 도입하였고요. 자, 고숙련 기술 이민 그 우선순위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특정 기술 및 전문직 종사자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으로 우리가 포함되었고, 연간 이민자 수를 상한선에 설정하여서 동방으로 17만 명,
서방부는 12만 명으로 연간 이민자 총수를 제한, 그리고 체계적인 이민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 후의 변화를 보면 이민 패턴의 지각 변동을 보자면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의 이민자의 급증으로 60년대에 전체 이민자의 0.5%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이민자가 2010년도가 되면서 28%로 폭증했죠. 자, 또한 가족 초청 이민 비중이 확대되어서 가족의 재결합 조항으로 인해 전체 이민의 약 70%가 가족 초청 이민으로 이루게 되었고, 미국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하게 되었죠. 우리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용광로라기보다는 샐러드불에 가까운 사회로 변화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11 테러. 자,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한국인의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떨렸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계단을 구조를 잘 아니까 그 건물의 구조를 잘 아니까 자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소방대원들을 이제 올라가는 소방대원들을 만났는데 그 소방대원 중에 굉장히 나이가 어린 이제 막 들어온 소방대원 같은 이제 친구도 봤대요. 근데 그 내려오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살으려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려고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또 듣잖아요. 그래서 이 9.11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테러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 끊임없는데, 이 테러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잖아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 이후에 미국 이민 정책의 보완 중심의 전환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죠. 특히나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테러 이후에 미국의 이민 정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게 되었고요. 이는 이민자의 유입이나 국경 관리, 그리고 사회통합 방식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국토안보부의 창설로 이민 관련 업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게 되고, 또한 출입국 관리와 국경 순찰, 이민 집행 등 이런 것들이 일원화하였다고 해요. 또한 주요 보안의 강화를 조치하여서 이제 신분증 표준화, 그리고 생체 정보 수집 강화를 하여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사고에 대한 그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USAID 비즈 프로그램, 입국자 자문 및 사진 수집, 그리고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순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였고, 비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서 대기 시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민 집행 강화로 불법 체류적 추방을 증가하여서 이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간 40만 명이 추방이 되었다고 해요. 직장의 단속 강화 및 고용주 차별의 확대, 차별이 아니고 처벌의 확대, 그리고 지역 경찰과 이민 당국 협력 강화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제 집행하였고, 정치적인 양극화로 포괄적인 이민개혁 시도들의 연이은 실패로 인하여서 그 다음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또 펼쳐지죠. 또한 그 다음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또 시도되기도 합니다. 또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로 왔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2000년도에는 부시 대통령만의 그 나코자 방지법이 또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이민 정책에서 보안과 통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나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도입한 나고자 방지법. 이는 이민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과 동시에 국가 보안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을 강화하였다고 해요. 생체 정보의 수집, 그리고 신원 조회 체계 강화, 이에 따른 이민자 관리 보장과 보안, 그런 것들의 강화 사이에 어떤 긴장도 있었고요. 안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법은 이민자 권리 보호와 국가 보안 사이의 균형점을 차려하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민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긴장감을 압박한다,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연방정부 차원의 이제 사회통합 정책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 또 시민권 취득부터 언어교육,
직업 훈련까지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되 이 지역사회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권 지원으로 시민권 취득 시험 준비나 법적 절차 안내, 그리고 수수료 감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성인 영어 교육이나 직업 기술 훈련,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지역사회 연계로는 우리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이나 문화교류 행사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 정책의 다층적 접근을 보면, 자,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은 연방, 그리고 주, 지방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교육이나 건강, 그리고 주거 등 이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서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적인 지원으로는 공교육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중 언어를 교육하고, 그리고 성인 평생 교육 등, 건강 서비스로는 의료보험 가입의 지원이나 커뮤니티 건강센터를 운영하고요. 또한 이민자의 자주조직 지원이나 연방, 지역 정부의 협력, 그리고 저소득 주택 지원이나 주거 차별 금지, 또 지역사회 개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자, 미국 국경에서 우리 이민자 가족과 이민자 권리를 위한 시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아이들을 보면 짠하죠, 항상. 그죠? 해맑은 얼굴 예쁘네요. 그죠? 자, 독일에서 시기별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독일 이민 정책을 1기부터 5기, 현재까지 우리 나눠서 우리 개관을 보면 독일의 이민 정책은 지난 70년간 총 5개의 시기를 거치며 게스트워커에서 다문화 사회로 인식 전환을 이뤘습니다. 자, 각 시기별로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현실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1기입니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게스트 워커라는 정책으로 임시 노동자로서 외국인을 수용하고 정착의 의도 없는 단기 체류 가정을 합니다. 자, 2기에서는요, 1973년부터 1990년도까지 노동자 수용을 중단하고요, 가족의 재결합 중심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장기 체류를 현실 인정하여 시작하였고요. 3기에서는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통일 이후의 변화입니다. 동유럽의 이민과 난민이 급증하였고 사회적인 갈등과 통합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3기입니다. 자, 4기에서는요.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이민법을 제정하였고 통합 정책을 법제화하기 시작합니다. 언어 교육과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게 되죠. 자, 5기는 2010년부터 그 이후에 현재까지 다문화 인정과 강화, 그리고 사회 통합 정책의 고도화, 난민 위기 대응과 포용,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우리가 소개해 볼 수 있겠죠.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5년에 이민법 시행 이후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언어교육과 시민교육을 결합한 통합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고요. 자, 이 언어교육의 의무화로 독일어 능력시험을 의무화하여서 600시간 언어과정과 100시간 사회통합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훈련의 확대로 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그리고 자격증 인정 체계의 개선,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을 확대하였고, 자, 독일 사회의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차별법을 강화하여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평등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시민 참여 촉진 등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독일 내 이민자 사회통합의 도전과 그에 따른 성과들은, 우선 성과를 보면요. 터키계 이민자, 자, 3세대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을 이뤘고, 경제적 통합으로 이민자 창업률을 증가시키며, 교육의 성과로는 2세대 대학 진학률을 향상시켰다. 문화적 기여로는 다문화 예술과 요리 문화를 확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도전으로는 언어의 격차,
이제 고령층의 이민자들은 어쩔 수가 없죠. 사회적인 편견, 수없이 이름으로 인해 이제 차별이 있었다고 해요. 난민의 통합. 최근 대량 유입 난민의 적응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하고요. 정치적인 극화로는 반이민 정서와 여전한 사회적 갈등.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독일의 일단 사례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통합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사회적 수용과 편견 극복의 중요성도 부각시킨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있던 다문화주의 사회를 보고 아마 한국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동아주의 안 하고 다문화주의로 간다 한들 이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돼. 어차피 이건 풀리지 않은 숙제야. 결국 우리가 정책화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결론적으로 봐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계속 갈등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안 움직여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자, 이건 베를린의 다문화 거리에서 터키 음식점과 독일 카페가 어우러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프랑스를 볼게요. 동아주의적 공화주의 모델입니다. 프랑스의 이민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보면 하나의 공화국, 하나의 국민이란 동화주의 철학에 기초하고요. 이는 개인의 출신, 문화적 배경보다 프랑스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자라는 접근법입니다. 자, 동화주의 모델로 개별 이민자의 프랑스 사회 동화와 공화국 가치 내재와 강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거리에서 이제 뭐 까만 친구인데 자기의 어떤 본 고국,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기 부모님의 그 나라는 케냐일지언정 나는 어디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난 프랑스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동아주의 철학에 기초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공화주의 평등,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하고요. 개별적인 통합으로 집단적인 문화 보존보다는 개인의 사회점의 능력 개발을 중시하여서 나라를 좀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그런 종교 통계를 수집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이것 이제 모든 시민을 동등한 프랑스인으로 대우하자. 이런 공화주의 원칙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통합 정책과 우리가 무슬림 부분 또한 우리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프랑스의 무슬림 통합 정책은요, 세속주의 원칙과 종교적 다양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바입니다. 특히 2004년에는요,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금지법, 이런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자, 세속주의 원칙으로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고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 이런 원칙을 세우고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금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할랄 급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한 공화국 가치의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무슬림 대상의 통합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프랑스어 교육과 시민교육의 의무화, 직업훈련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바입니다. 또 공화주의 가치라든지 자유, 평등, 박애 등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요. 이 종교적인 극단주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네. 자, 프랑스의 반차별 정책과 사회통합의 한계를 보면 프랑스는 법적으로는 강력한 반차별 정책을 가지고는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이건 좀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참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여기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성을 갖자. 이런 취지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교외 지역의 어떤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높은 실업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종, 종교, 차별 금지법이 존재하고 평등권 헌법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취업 시 이름을 차별하고 주거 분리, 교육 기회 불평등 이런 현실적인 격차도 우리가 또 사회적 갈등이라 볼 수 있겠고, 교외 지역 빈곤이나 청년 실업 문제, 사회적 결속 약화도 우리가 사회적 배제로 인한 갈등이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랭 투레는 사람은 공화주의 이념과 현실 사회 간극이 클수록 사회 통합 어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들을 짚었죠. 파리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사회 통합과 평등을 요구하는 시위들,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한적 이민과 사회통합의 정책입니다. 일본을 좀 볼게요. 자, 일본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로 우리나라랑 좀 정체성에 대한 그런 강조가 강하죠.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것 또한 우리랑 같죠. 점진적으로 외국인 수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랑 같죠. 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전통적인 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하고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노동력 부족에 대응으로 기술 연수생이나 특정 기능의 비자 등 제한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셋째로 일본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대상의 언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볼 수가 있겠죠.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지원부터 또한 일본의 이민 정책의 한계를 보면 영주권 취득의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이중국적의 불인정, 외국인 지방 참정권 불허, 사회보장 제도의 접근 제한 등을 이민 정책의 한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간 끊김이 있었죠. 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사회통합 정책과 이 다문화 가족의 지원입니다.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은 주로 결혼을 통하여서 정착한 외국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한 번씩 보실 거예요. 중심으로 언어 교육이나 상담,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언어 교육으로는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 일본어 중심의 실용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 상담이나 법률 상담, 가족 갈등 중재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요. 문화축제, 요리교실, 육아 모임 등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 진로 상담, 이중언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바입니다. 자,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긴 해요. 자, 우리 또한 비슷합니다.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의 과제를 보면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서 이민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편견, 여전히 배제하는 어떤 차별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여서 사회 통합에 많은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적 편견, 제도적 차별, 언어적 벽, 경제적 배제, 문화적 거리감 등 특히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도입된 특정 기능에 대한 비자 제도 이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기 체류로 이제 이것들을 모두 정주를 막습니다. 네, 진정한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자, 일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일본어 교육과 문화 교류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섯째로 우리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고요. 시사점과 정책적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 통합 정책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는 무엇일까? 자, 각 나라마다 이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접근법을 우리가 분석했잖아요. 비교도 해보고. 자, 그래서 공통된 과제를 우리가 볼 수는 있었어요.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뭐 정책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 요인들은 우리가 뽑아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존하고 모자이크 사회를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의 동아주의로 공화주의 가치 중심으로 개별적인 동화, 용광로의 모델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은 다층적인 거버넌스와 지역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합 모델, 일본은 제한적인 수용으로 선별적인 이민, 그리고 동질성 중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 독일은 체계적인 의무 교육과 권리, 의무를 균형을 잡고 있는 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로 만들어 보면 미국은 개인주의며, 독일은 실용주의,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프랑스는 동아주의, 자, 일본은 동질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진입했는데 어느 주의에 우리가 머물면 좋은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정책적 시사점도 우리가 보고, 자, 우리가 이민자의 능동적 참여가 핵심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언어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 이런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공 요인,
자, 이민자 커뮤니티 자조 노력 굉장히 크고요. 시민사회 적극적인 참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민자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고 힘이 되고 있어. 이런 것도 좀 어떤 탐색적 가치가 좀 필요하겠죠. 가치 부여를 하는 것들이. 자, 그리고 실패 요인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 자, 문화적 갈등의 방치, 뭐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편견의 지속, 뭐 일관성 없는 뭐 정책 변화는 뭐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화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볼 문제 세 가지와 그에 따른 답변이지만 선생님들께서 갖는 개인적인 답변 또한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없어요. 각국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가치, 이민자 구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들에 따라서 효과성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포용성과 정체성 존중의 균형이다. 이건 어느 인간 집단에 따라 다 같은 동일한 부분이죠. 캐나다의 성공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을 하되 공통된 시민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공화주의 이념은 강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 둘째로 이민자 통합에 있어 언어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언어 교육은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의 기본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시민권을 행사하고 자녀 교육 참여 등 다층적인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독일의 의무적인 통합 과정과 캐나다의 무료 언어 교육 사례에서 보듯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언어 교육 투자는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 비용을 절감하고 이민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바입니다. 자, 실제로 반차별 정책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반차별 정책은 사회 통합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법적 보호는 이민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 인식과 관행의 변화 없이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평등법이 있어도 현실에선 차별이 지속될 수 있고, 법 제도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 간의 교류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주요국의 이민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심층 분석했고요. 이에 따른 분석은 계속 매년마다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바입니다. 자, 각국은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어 교육이나 반차별 정책, 지역사회 참여 등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다문화주의부터 동화주의까지 다양한 모델의 장단점과 적용점, 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춰 나갈 것인지, 자,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이겠죠. 자, 성공적인 사회 통합은 이민자와 수용사회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는 쌍방향의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요, 문화 다양성과 이제 국내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한국의 이민 현황이라든지 국내 사회통합 정책, 그리고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정리하시면서 이제 강의 정리하시고, 이제 나가셔서 자유롭게 생각해본 문제 풀이하시고 마치시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채널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